네, 부산에 사업비가 3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복합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벌판 땅에 아파트 수천 세대와 호텔이 들어서는 프로젝트인데요. 조건도만 보셔도 휘황찬란하시죠? 정말 어떤 해양도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좀 들여다봤더니 자본금 규모가 9억짜리 개인 회사예요. 거기에 새마을금고 90군데가 모여서 2천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도 더해서 총 대출 3,300억을 대출해서 이 토지를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시도 조선소가 있던 이 허벌판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죠. 이 해운대에 있는 도심에서 서쪽으로 보면 전에 여기가 한진중공업이 조선소 부지로 사용하던 자리인데요. 이 바닷가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자리입니다. 부산 분들 중에서도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조선소 부지로서 쓰이다 보니까 땅은 굉장히 넓죠. 네, 이 부지에 그 3조가 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부터 먼저 알고 싶어서 우선 등기부등본을 좀 떼봤더니 주식회사 HSD라는 회사가 2021년 3월 달에 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SD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살펴보고 싶어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2021년 1월에 설립이 됐다. 즉 토지를 매입하기 2달 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봤더니 9억 2천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주를 봤더니 50%, 25% 해서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3조 이상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를 자본금 규모도 적고 가족들이 하는 개인 회사다. 그래서 조금 더 봤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봤더니 우선 저희가 자산을 보니까 차량 1억 2천, 비품 3천만 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게 전부예요. 이 3조짜리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적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이제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제1건설, 이 광주에 본사 두고 있고 풍경채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하는 회사죠. 우선주 한 주를 5천 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행업계에서는 이렇게 우선주 한 주를 가지고 사업 파트너끼리 이 나중에 시행이익이 나면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질지, 통상은 뭐 예를 들어서 시장용으로 반땡, 뭐 50%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는 제1건설하고 이 하씨 패밀리 가족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이 많은 리스트,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 새마을금고 리스트가 총 90개입니다. 이 90개의 새마을금고가 이 프로젝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라고 해봐야 2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2천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면면을 보면 뭐 구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일산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산에 있는 새마을금고, 심지어 마산, 서울에 있는 홍제 새마을금고까지 이렇게 많은 새마을금고들이 이 프로젝트에 2천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 한진중공업에서 중간에 한진중공업의 그 조선소 기자재 납품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선우이노텍이라는 회사에 2017년에 한번 매각이 됐다가 이게 HSD라는 회사에 2021년 3월에
매각이 됩니다. 이때 매매 대금이 약 3천억으로 매매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를 봤더니 HSD와 아까 보셨죠? 이 제일건설이 파트너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일건설과 어떤 파트너십이 있었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우선 대출 구조를 봤더니 이 제일건설이 100억을 이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자본금이 109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일건설이 100억 대출해 준 돈과 HSD가 본인의 자본금 9억, 이 파트너십으로 보면 이만큼의 돈이 자본금이 돼서 결국은 100억짜리 자본금인 사업자가 파트너십을 맺고 3조 4천억짜리의 복합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대출과 관련해서 저희 이 프로젝트가 총 소요 자금을 보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를 사는데 3천억이 필요하니까요. 토지 3천억하고 운영비 해서 약 3,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달하느냐? 첫 번째, 시행사가 자본금을 댔죠.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100억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가 90개가 모여서 2천억을 대출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증권사 몇 군데에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1,200억을 모아서 총 3,300억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는 제일건설이 일부는 보증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행사는 이 1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3,200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토지가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조선소 부지예요. 중공업 지역이고 아파트도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했을까요? 자, 해설집 2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데가 일단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여러분 아시는 증권사는 주식 거래할 때 증권사 플랫폼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죠. 그런데 이 증권사가 부동산에서도 중개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주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행사는, 이 개인 법인은 아파트 사업을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자인 걸로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행사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을 잘 아는 증권사가 도와줘요. 그래서 증권사가 첫 번째 사업계획도 좀 다듬어주고 현금 흐름도 짜고 그리고 금융기관 가서 역할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감정가. 한국에 있는 대출기관들은 감정가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내가 몇 % 비율로 대출을 해줬냐. 그래서 여기 최초 감정가가 3,020억입니다. 3,020억이라는 감정가를 받고 새마을금고에 가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2천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새마을금고는 이 2천억을 대출해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심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조선소 부지가 어떻게 아파트 부지로 바뀌고 그리고 이 3조 4천억이라는 사업성이 진짜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 2천억을 대출을 했을까요? 답을 보면
노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이 2천억을 대출해 주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담당자들 제 생각에는 현장에 안 가봤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토지 담보 대출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통상 PF라고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성이 있는 건지, 토지는 싸게 샀는지,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PF이고요. 토지담보대출은 기계적인 겁니다. 내가 토지 감정가가 얼마니까 거기보다 얼마나 적게 대출을 해주냐. 그래서 여기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66% LTV, 론 투 밸류라고 해서 가치의 66%만큼만 론, 대출을 해주니까 이거 안전한 대출이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거를 PF로 대출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부터 온갖 걸 다 봐야 되지만 토지담보대출이면 심플하죠. 3천억에 2천억 대출하는 거니까 3천억 가치가 있는 땅에 2천억 대출해 주니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대출이 됐던 거죠. 자, 아까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금했던 돈이 이렇게 쉽게 대출이 된다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의 질문이 이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2천억을 대출했을까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증권사가 중간에 주선을 서서 토지담보대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 이게 가능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인데요. 자, 저희가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사업자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사업 계획을 살펴봤더니 1번 아파트를 대략 한 4,000세대 정도 짓겠다. 그리고 각 세대당 한 5억에서 7억에 분양하겠다. 그러면 6억. 그러면 4, 6, 24. 2조 4천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또 호텔을 짓겠다고 합니다. 호텔 9천억. 세 번째, 오피스텔 2천억. 네 번째, 판매시설 1천억. 그렇게 해서 총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판매시설 해서 3.4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총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를 봅니다. 저희가 원가를 봤더니 토지 사는데 3천억. 2번 공사하겠죠. 공사비로 약 2조. 세 번째 판매하는데 1,000억. 네 번째 이자 비용 등 해서 한 3천억. 해서 원가를 봤더니 2.7조. 그러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7천억 정도가 이게 이익이라는 거죠. 100억 넣고 3천억 빌려서 7천억 번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잘 들여다보면 또 의아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기가 땅이 조선소 부지인데 여기 아파트를 어떻게 짓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중공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부산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내용 설명 전에 날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아까 HSD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었죠. 그 다음에 2021년 3월 달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이 되면 뉴 드림 플랜이라고 부산시의 박형주 시장과 해서 다대 뉴 드림 플랜 추진 방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지구 단위 계획 공공기업 협상 기준을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룰을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공공기업 협상 기준을 새로 신설을 하죠. 이 내용에는 공공기업 시설 설치 비용 산정 기준, 공공기업 기준, 실무 협의체 운영, 공공기업 인정가액 기준 이런 걸 갑자기 룰을 만들어요. 이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중공업 지역이었거든요. 중공업 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이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 또 3종을 왜 안 하고 준주거로 갔냐? 이 판매 시설을 넣어야 되니까 준주거 시설을 넣고, 일반 상업 지역은 왜 필요하냐? 호텔은 일반 상업 지역에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준공업 지역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공짜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공공기여를 해라. 공공기여를 하면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공업 지역을 준주거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꿔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는 1,300억 정도를 공공기여를 하겠습니다라고 부산시에 협상을 해요. 그런데 부산시는 협상을 한참 해서 결과는 1,600억을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가 다 되고 나서 이 준주거 지역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원할 학교, 공원을 여기다 넣고요. 여기에는 호텔, 요트 클럽하우스, 레지던스 이런 식의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해양도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해양도시가 가능한 건 공공기여를 1,600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공공기여. 어려우시면 쉽게 설명드리면 현대차 부지, 삼성동에 있는 현대차 부지도 본래는 오피스 빌딩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토지의 용도를 상향을 시켜주면서 공공기여를 해라.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10조 주고 땅을 사서 2조 정도를 공공기여를 합니다. 2조를 현금으로 내놓고 그걸 그 위에 오피스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거죠. 똑같이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공공기여를 최종 1,600억을 공공기여를 하고 중공업 지역 땅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딱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공공기여하는 1,600억은 어디서 나올까요? 또 답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감정가가 등장합니다. 아까 감정가가 조선소 부지로 중공업 지역일 때는 이제 단순화할게요. 3,000억이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일부는 준주거로 일부는 일반 상업으로 바뀌면 토지가가 4,600억이다. 이렇게 실제로 감정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600억 공공기여는 결국은 누가 낼까요? 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자기 원금을 상환을 받습니까? 결국 분양이 돼야 분양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을 받잖아요. 보십시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 대금을 내면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이 대출로 공공기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결국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 전체 토지의 어쨌든 일부 소유자이잖아요. 일부 소유자가 십시일반 돈을 내서 공공기여를 한 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게 한국 PF 시장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최종 이슈가 되는 건 항상 이 분양대금입니다. 그래서 PF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 분양이 잘 될 때에는 PF 이슈가 절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공기여든 뭐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니까. 그런데 이 분양을 안 받기 시작하면 다 연쇄적으로 사고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지자체인 부산시는 이 모든 구조를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사업자가 공공기여까지 전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사업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공공성을 결국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이런 식의 공공기여가 진정한 공공기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케이스를 다룬 이유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경공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사실상 사업이 좌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이 나와서 이 케이스를 다루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보면 한국의 PF 시장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PF가 결국은 보면 모든 사업 주체들이 전부 이 분양을 받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결국 분양 대금으로 대출도 상환도 받고 부산시도 공공기여하고 그뿐만 아닐 겁니다. 분양이 돼야 건설사가 건축비를 또 받아갈 거잖아요. 시행사 시행이익도 결국 이 분양 대금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분양 대금에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분양을 받는 이유는 3년 후, 4년 후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분양을 받는데 만약 이 가정이 깨지면 3년 후, 4년 후 돼도 크게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분양을 안 받고 그때 가서 사겠죠. 그러면 그 변동성이 있는데 그 분양 대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부산시 공공기여분까지도. 그래서 한국의 PF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하게 바뀌려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대출을 할 때 사업성을 보고 꼭 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업 주체라든지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단순히 이 분양성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 그 주체의 안정성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기는 하겠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 자금 어디서 나오냐? 일반인들의 분양 대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이런 시사점이 있어서 오늘은 부산에 있는 이 케이스를 다뤄봤고요. 또 다음에도 이런 시사성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